안녕하세요. 스윙데디입니다. 오늘 스윙데디 Y토크 시간에는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를 받으러 가면 아이가 예민하다, 둔하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의 오늘 각성이 너무 높아서 또는 너무 낮아서 어떠해요. 아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너무 뛰고 흥분하고 그러면 각성이 높겠구나, 또는 반대로 아이가 너무 처지거나 멍하면 각성이 낮겠구나. 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뇌과학, 특히 감각통합에서 봤을 때의 이 각성 상태와 각성 수준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흥분하고 날뛰는데도 실제로 그걸 분석할 때에는 겉으로는 각성 상태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서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낮기 때문에 스스로 각성을 올리려고 흥분하고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성 수준, 각성 상태 쉽게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발달 관련 진단들이 있어요. 그쵸? 발달에 대한 대표적인 진단들, DSM-5의 신경발달장애 하위 분류들,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또는 운동장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장애에 있어서 이런 진단들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유전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원인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정확한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크게 추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정신장애의 대부분이 원인 불명이 많기 때문에 이 진단 자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물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진단과 뇌의 특정 부위의 문제, 관련성을 연구하는 어떤 결과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편도체 크기, 또 소뇌의 크기, 또 뇌혈류량, 호르몬, 대사 물질의 특이점, 이런 부분들이 그 진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들은 있지만 그 또한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능들을 모아서, 증상들을 모아서 이런 걸 보이면 이런 진단이라고 추측하거나 진단을 선생님들이 내리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냥 아이들의 증상을 볼 것인지 뇌의 어떤 기능과 진단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뇌의 특정 기능과 진단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ADHD의 경우 같은 경우에 도파민과 관련된 뇌기능의 문제로 해석을 하거나 또 뇌의 정보 처리 속도의 문제다 라고 해서 이런 도파민이나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습이나 주의 집중에 있어서의 뇌의 각성을 담당하는 이 망상체와의 연관성이 점점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아동의 어떤 상동행동 역시도 이런 망상체와의 매우 관련성이 있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각성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 망상체, 뇌에 있어서의 망상체라는 이 부위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어떤 진단을 받거나 느린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언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무슨 치료 엄청 많죠. 네. 사실 치료의 정의라는 것 자체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인데, 우리 아이들이 원래 상태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 평균적인 발달 수준이 원래 상태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뭐가 치료고 뭐가 교육이고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무엇을 다 가르친다? 그럼 다 치료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이게 치료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건지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건지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각성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치료와 교육의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느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극이 뇌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뇌의 어떤 학습이 잘 되려고 뭐 강화제를 주고 좋은 교수법을 주고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이 교육이고, 뇌 자체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외부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학습이 잘 되네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치료죠. 즉 뇌를 중심으로 해서 뇌 자체의 어떤 변화를 가져서 발달을 시키는 학습을 높이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어떤 자극이든 간에 뇌에 잘 전달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약을 먹고 또 각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치료라고 볼 수 있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뭐 시각적인 재료, 뭐 미술적인 재료, 뭐 선생님들이 다양한 설명들,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이거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통합이라는 부분들에서 감각통합 치료는 사실은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둔해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감각통합 치료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작은 의미의 치료적 의미예요. 사실은 감각통합,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감각 정보의 학습 기능이 바로 뇌의 학습 기능이다. 그래서 감각의 학습이 잘 돼줘야 전반적인 학습이 잘 된다라는 이 치료 이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감각통합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감각 문제가 실제로 이제 겉으로는 감각으로 보이지만 이 감각 정보가 각성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각통합 이론이 크게는 감각적인 이야기, 운동 실행적인 이야기, 이 각성 조절, 각성 수준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어떤 감각 자극이 오더라도 각성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그 어떤 자극도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감각통합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민감하고 둔한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 자 예민할 수 있어 둔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원인이 이 각성 수준, 각성계, 아이 스스로의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느냐 또는 각성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학습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목표를 가지고 수업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감각통합치료, 그래. 좋아지겠지. 좋아지려고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쉽게 아이가 변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각성 수준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치료를 받는다면 일주일에 뭐 몇 타임의 수업으로 각성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의 각성이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통 수업을 받아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원인을 보면 이 각성 수준이 또래보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각성 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극과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 즉 각성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만큼의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이 센서리 다이어트, 감각 식이요법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각성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근간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0년대에 고양이 실험이 있었어요. 자, 고양이, 우리 참 사랑스러운 고양이지만 이런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논란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최대한 어떤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이 유명한 고양이 실험에서는 이 뇌간,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이 뇌간이라는 망상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망상체가 의식이나 각성을 조절한다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잠자고 있는 고양이의 뇌간의 중심 망상체에 이 전극을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주파 전기 자극을 가했습니다. 자극을 주는 순간 자고 있던 고양이가 눈을 즉각 뜨고 깨어났어요. 뇌파 역시도 수면 상태의 느린 서파에서 갑자기 훅 올라가는 속파로 변했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겉으로 고양이를 깨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 각성을 담당하는 망상체에 자극을 줬더니 고양이가 깨어나네. 아, 의식을 깨우는 각성 기능은 바로 망상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라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죠. 자, 이 고양이 실험에 있어서 또 다른 더 획기적이고 확실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역시도 이제 브레머라는 사람이 고양이 뇌 절단 실험을 했는데, 이 망상체가 포함된 뇌간에 상부와 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아랫부분을 잘랐더니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 몸에서 고양이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 자극은 차단이 돼서 안 느껴졌어요. 하지만 잠자고 깨어있는 각성은 유지가 됐단 말이죠. 또 이번에는 그 뇌간의 상부 위쪽을 잘랐어요. 잘랐더니 이 고양이가 모든 감각신경은 살아있어요. 움직이는데 고양이는 혼상태에 빠져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망상체에서 되뇌 피질로 쏘아 올리는 이 각성 신호, 여기서 차단되는 것이 바로 혼상태, 각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고양이 말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실험들이 있었느냐? 이런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것처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크게 이런 각성을 담당하는 망상체가 손상된 환자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인간의 뇌 기능, fMRI라고 해서 실제로 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느냐, 망상체 활성화에 따라서 각성 기능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실험을 통해서 역시도 바로 인간의 뇌를 깨우는 각성 기능이 바로 이 망상체에 있다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현재로도 알 수 있는 카페인 아니면 메틸페니다이드 이런 치료제를 투여하면 이 망상체의 시상의 부의 혈류량이 확 증가가 돼서 뇌 피질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각 통합에서 각성을 이야기한다. 각성은 망상체네, 의식이네. 그럼 이런 망상체라는 그냥 단순하게 각성 전반적인 크게 이야기하면 각성 기능인데, 인간의 뇌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대뇌 피질에 깨어나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의 준비 신호가 바로 각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사실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 또 보이는 소리, 이런 자극들을 필터링, 걸러내고 내가 필요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을 한다라는 이 필터링 자극에 있어서 이 망상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딱 주의 집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이 각성 기능이 또 생존 지향적인 주의에 있어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야 활발하게 뇌가 깨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돼, 이걸 읽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의 집중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집중에 필요한 만큼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망상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저각성 상태, 초점이 없고 멍한 상태에서 우리는 각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성이 낮게 되면 멍하거나 졸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극의 필터가 너무 느슨해져서 사소한 주변의 작은 움직임, 소리에도 쉽게 산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ADHD, 우형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이 저각성 상태에서는 쉽게 산만해지거나 또는 너무 각성이 떨어지면 인간의 뇌는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성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뭘 만지고 돌아다니고 산만하고 이런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각성이 높을 때 과각성이라고 하죠.
이런 과각성 상태에서는 흔히 스트레스, 불안, 또 너무 주변에 센 자극으로 뇌가 폭발적으로 막 과하게 이제 각성이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역시 사실은 주의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자, 이런 각성 상태에서 가장 좋은 각성 상태를 최적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는 망상체가 적절한 양의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뇌내폐지를 맑게 한다. 그래서 베타파를 우세하게 만든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과 주의집중, 선택적 주의집중이라는 것이 결국에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지능에 매우 큰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요 라는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이 처리 속도의 영역은 단순하게 행동이 얼마나 빠른가, 움직임이 빠른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 모든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얼만큼 출력해내느냐 해서 뇌의 자동화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ASD,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ADHD, 학습장애 등의 임상군에서는 바로 이런 학습 작업 효율성을 평가할 때 이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한 핵심 지표로 사용될 수 있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겠지만 이 지능 검사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처리 속도의 지표와 이 망상체는 바로 이제 우리 컴퓨터를 보면 뇌의 하드웨어의 부팅, 우리 컴퓨터가 느리다 했을 때는 이제 전송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웩슬러 지능 검사의 어떤 기호쓰기, 동경찾기와 같은 처리 속도의 과제들을 수행할 때 우리 뇌는 고도의 추론을 하기 위해 얼만큼 신속하게 주의를 유지하고 시각작을 필터링하고 손으로 출력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의 모든 이 지능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뇌간의 망상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발달이 느리든 간에 이런저런 치료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받고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치료 교육의 근간은 학습이에요. 학습이 잘 되려면 주의 집중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주의 집중보다 그 먼저 본능적으로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각성 수준을 만드는 것이, 또 각성 조절 기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감각통합 치료의 목표고, 또 이런 것들이 치료를 통해서 쉽게 각성 수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프로그램, 감각 식이요법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각성 관련된 각성과 언어와의 관계, 각성과 주의 집중, 운동 발달, 학습, 여러 근거와 방법들은 이제 스윙데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런 각성 관련된 솔루션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스윙데디 오늘 와이토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